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랜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랜선으로 제공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시고 문제 답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이 제출하셨고 너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풀으셨어요. 그래서 총 인원이 지금 답안지 제가 정확히 7시 31분에 그 접수창을 닫았거든요. 닫았는데 총 164명. 그래서 164명이 답안을 제출하셨고 평균 점수가 무려 여러분들 보면 이게 문제 점수가 몇 점 정도 평균 점수 예측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왔는지 예측해가지고 예측 점수가 맞추신 분에게 상품을 드릴게요. 평균이 대략 오늘 평균이 몇 명 정도 나왔을까,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다. 자, 그 평균 점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예상했는가, 지금 164명이니까 평균 막 80점도 있고 75점도 있고 75점, 60점, 75점, 평균 15점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 15점은 너무한 거고 15점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평균을 70점대를 예상을 하시네요. 참 생각보다 높게 책정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저도 이제 처음에 이 평균이 이 지금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지문도 길고 컴퓨터 랜선으로 풀다 보니까 눈이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실현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자, 평균 공개할게요. 평균은 72.5가 나왔어요. 평균 72.5. 그래서 평균은 72.5. 요게 지금 평균이에요. 그럼 많은 분이 72.5 이상을 맞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 정도 실력이 되시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엄청나게 문제를 잘 푸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문제를 제공하고 한 10분? 10분 조금 넘으니까 정답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정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답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밴드에서 많이 뵌 분인데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니까 이게 많이 적응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최고 점수는 몇 점인지 알려드릴게요. 최고 점수. 자, 오늘 최고 점수는 몇 점이냐면 100점이에요. 100점 맞으신 분이 무려 5분인가 6분이 돼요. 이 문제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전범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가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100점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60점대 이상으로 맞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50점대, 40점대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찍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평균 60점이 다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라이브로 이렇게 소통하고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이 해설은 강의를 제가 하면서 지금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를 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보다 문제 정답률이 나와요. 정답률이 나오고 이 문제 하나당 여러분이 몇 번에다 몇 분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도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게 정답률 나와 있는 도표만 가지고 이 도표 가지고 여러분들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채팅창을 제가 여기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을 열어놓고 만약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해 안 되는 것을 여기다가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글을 잠깐 남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가면서 지금 강의를 시작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고 내가 이걸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요. 그러면 자, 한번 이제 가보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은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그러면 이게 우선권이죠. 우리 이제 우선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는 키포인트 있죠.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부딪히면 어디가 누가 1번인지 그랬죠. 압류가 1번이고 교부청구가 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잡아가지고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우선하니까 압류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번은 맞았네요. 자, 두 번째요. 이제 담보하고 압류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담보가 1번이고 압류가 2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에 가로를 살짝 비껴가 봐요.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과 국세 우선하여 그러면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맞았어요? 자, 그럼 4번 이제 3번 가보죠. 3번은 이제 3번 지문이 어떤 지문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이 됐더라도 그 담보된 채권은 여기서 담보된 채권이라는 게 요게 설정이라고 그랬죠. 담보된 채권이 설정이에요. 그럼 설정은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잡아볼게요. 여기다 순서 잡아드릴게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으니까 1번 순위는 원칙으로 간다면 설정이 1번이고 2번 순위는 세금이 2번 순위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었죠. 아무리 설정이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이 되더라도 먼저 영순위로 먼저 가져가는 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설정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주로 보통 징수 세목이었습니다. 보통 징수 세목. 그러면 이 보통 징수 세목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그럼 여기서 이 설정은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우선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의 종류가 첫 번째는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재산세 병기에서 나오는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세금들은 요 5개 세금들은 요 세금은 설정이 아무리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이 5개 세금들은 설정보다 앞으로 가니까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요 단어가 틀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는 내일 밴드에 올려. 내일은 안 돼요. 좀 더 시간이 한 며칠 정도 더 걸려요. 이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게 이게 딱 X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프린트해서 보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지 양식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데 인터넷상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 질문이요. 4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나왔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예요. 그럼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부세라는 게 있고 또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었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담보된 채권 설정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4번도 해결했죠. 자, 그럼 이제 5번 지문이요. 5번 지문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제3자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가짜로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짜로 설정을 했을 때는 그 매각 대금으로 그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그 행위 취소를 그러면 가짜로 계약을 맺었던 그 행위 자체를 정부가 취소해버리고 그걸 정부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먼저 했더라도 이게 가짜로 판명이 되면은 그걸 무효로 시키고 정부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번도 거짓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하고 관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 수 있겠는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선순위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내가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어디다 답을 찍었는지는 분명히 알으셔야죠.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문제를 풀어도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내가 답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 2번 가보죠. 문제 2번. 3번 하려다가 아니 지금 그 시험을 임박했을 때는요 절대 내가 지금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계속 세뇌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셔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답을 풀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찍는 것 같은데 무의식 중에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거 믿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찍었어요. 그게 공부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가보죠. 2번 문제는 용어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 중에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산세란 그러면 의무라는 단어 여기만 찾으라고 그랬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
산출세액에다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은 의무라는 단어만 읽고 더 이상은 안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의무까지만 딱 읽고 거기서 끝내버리세요. 자, 두 번째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런 게 아니다겠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누구 것만 그랬던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누구 것만 그랬던가?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쓴가 보죠? 납세 의무자란 그럼 근데 그렇죠. 내 것만 이렇게 내 것만 당연히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내가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만 하니까 특별 징수는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세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납세 의무자란 나오면 특별징수 제외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요. 특별징수란 그랬네요. 디귿번에 특별징수란 그러면요. 특별징수 그러면 뒤에서 편의상 이렇게 연결하라고 했죠. 편의상만 연결하시고 끝. 자, 그럼 특별징수는 편의상 해결했죠. 그다음 네 번째. 징수금이란 그러면 징수금 이러면 딱 세 개 생각했죠. 체지방카. 그래서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공과금 틀렸네요. 여기서 한 문제 걸리시면 안 돼요. 징수금은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와 가산금까지만을 징수금이라 하고 공과금은 징수금이라 하시면 안 돼요. 공과금 징수금 아니에요. 그럼 체납처분비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토탈 묶어서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그러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그러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량으로 과세표준의 기초를 잡는 것을 종양세라 하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량으로 하는 종량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하나만 있는데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종량세를 취하는 거 2개. 혹시 종량세를 취하는 거 2개예요? 2개요? 지금 마감 이후에 제출해도 점수가 나오나요?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 그 엑셀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답안 제출을 해도 저한테 막혀요. 막히기 때문에 그건 답안 제출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목 변경이나 말소 그래 잘했어요. 이거. 등록면허세에서 수량 종량세를 취하는 것은 말소 등기라는 거. 또 하나는 토지의 지목 변경 등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종량세는 종량세 그랬으니까 1건당 한 번 할 때마다 6,000원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에 6,000원 1건당. 그래서 말소 한 건당 6,000원, 지목 변경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공부 엄청 잘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겠는가 봐요.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이 중에서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야, 틀린 거네요. 틀린 거니까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 틀렸죠. 그래서 니은, 니을 이렇게.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가면 돼요. 이런 스타일 강의는 원포인트인가요? 원포인트 아니에요. 백선이에요. 이거는 그 백선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진짜로 딱 필요한 부분들 마지막에 시험에서 진짜로 필요한 거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디가 포인트가 되고 어느 지문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백선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 3번으로 이제 가보죠. 문제 3번에서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라는 건 의무, 가산세는 세목. 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럼 우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포함시킨다 그러면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감면 대상에 포함은 안 됩니다. 절대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 본래 세금은 감면해주면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빼고 난 금액에다가 가산세를 더하기 때문에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럼 3번은 1번 됐어요. 답 달면서 노트에 답을 써놔서 채점은 되네요. 바로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요령이. 그래서 답을 예전에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할 때는 이제 그 소음표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답을 이렇게 썼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로 써야 돼요. 그다음 문제 2번 사기치면 우리 가산세에서 부정한에게 사기치다 걸리면 그냥 확 사형시켜 버린다 그랬죠. 사기는 40%. 사기치다 걸리면 사형. 해결 끝났죠? 자,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소신고할 때도 이제 요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제 푸는 연습해야 돼요. 사기치면 40%인데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 과소신고를 제외한다. 그럼 부정한 거 빼고 과소니까 거기는 10%.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이게 나왔을 때 처음 듣는 지문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4번처럼 처음 본 지문이 나오면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내가 질문하고 정부가 답변을 했어요. 내가 답변을 받고 정부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에 다른 과세처럼 정부가 답변한 것과 반대로 처분을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됐을 때는 그때는 정부가 반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부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거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당신 신고 안 해? 당신이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하지 말아야겠냐고. 당신 그때 세금 신고 이거 안 해도 된다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지금만 세금 물리냐고. 그래요. 그럼 본래 세금은 내시되 가산세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 말을 믿고 그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럼 무신고네.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는 20%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문제 4번 가보죠. 문제 4번은 정답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네요. 자, 그다음 문제 4번요. 건축물. 이제 시간 아끼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답이 정확한 거라면 그냥 패스 한다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1번 납세의무자에서 주체구조부 나오면 바로 끝으로 가서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여기 나오면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중간 생략해 버리세요. 무조건 주체구조부는 끝에 가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토지에다가 내 땅에다가 정원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내 땅에다가 정원을 설치했으면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 내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래서 땅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니까 땅 주인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건축물에다가 정원을 설치했으면 그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땅이면 땅,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주된 상속, 아니네. 상속인 나오면 상속인 각자가 되겠죠.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럼 답은 3번 틀렸네.
그래서 상속인 각자, 다 각자 하셨네요. 그다음 이제 4번처럼 이제 지문이 길 때 보는 연습을 알려드린 거예요. 조합원 0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이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했다. 그럼 갑의 명의로 원래 주인이 갑이니까 갑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갑이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네요.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 여기서 이 가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가액을 말해요. 내가 신고한 가액을 말해요. 내가 신고한 가액으로 가고, 만약에 연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로 국가하고 관계됐다는 거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국가. 연부라는 건 국가. 연부 국가. 그럼 국가니까 무조건 사실이라는 단어를 딱요. 왜냐하면 국가하고 거래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이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개인이죠. 개인이 아무리 개인이 이래라 저래 말을 해도 그 개인 말을 안 들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법인 장부상에서 90%가 넘는, 장부상에서 90%가 넘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 그걸로 사실 가격을 인정해줘요. 이제 3번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답을 찾냐면 여기 있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합니다. 새로운 건 빼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건 빼고 판단하세요. 이 말은 기존치여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걸 빼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소요된 가격으로 가는데 그거 빼고요 그랬으니까 옛날치에서 증가된 것만이에요. 옛날치에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것만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외 그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면 그 물건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건데,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치에서 증가된 부분만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짧게 할 때 국가, 유상, 사실. 끝에 가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국가하고 거래 등을 통해 국가와 거래를 통해서, 여기서 문제 푸실 때 국가는 사실 더 큰일 나요. 여기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가 유상이니까 알지. 여기가 만약에 무상이다. 무상이었을 때는 여기에 시가 표준액이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국가는 사실이다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국가 유상일 때 사실. 만약에 국가로부터 내가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 무상인 경우는 무상거래는 제외하니까. 그래서 꼭 국가 유상 사실로 꼭 암기를 하세요. 무상이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4번 틀렸네요. 자, 5번. 이제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 말한 것은 믿기 싫은데 정부가 안 믿는데 이렇게 가면 돼요.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니까 실제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변경 후에 정부에서 정한 시가 표준액과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법인이라면 장부상에서 입증이 되면 그 입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 법인이 인정을 해주는데 개인이었을 때는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문제 6번. 자, 이제 문제 6번은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이제 아마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개정이 되고 올해 개정된 지문이라 많이 연습이 돼 있을 거예요.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단 중과세 제외주택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중과세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1세대 2주택인데 두 번째 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네요. 두 번째 집인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배로 중과세. 중간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두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배로 중과세. 세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세 번째 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에 있으면은 2배로 중과세. 이번엔 맞으려나 지금 그러죠. 지금까지 다 틀리면 안 되죠. 1세대 3주택이고, 자, 세 번째 집이에요. 1세대 3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집이 세 번째 집인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몇 배 중과세 그래야 된가요? 자, 몇 배 중과세 그러노? 벌써 나왔네요. 누가 3주택이면 100분의 200 아니에요? 좀 잘못 답을 다신 거 다시 정정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3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여기가 4배. 그럼 3번 틀렸네요. 법인들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4배. 이제 무상, 증여를 받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4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과세, 주택 중과세하고 관련된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가, 조정 대상이 아닌가, 요거 구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수 2개다, 3개다, 4개다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배수가 2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3배는 절대 안 나와요. 2배 아니면 4배, 2배 아니면 4배, 3배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자, 문제 7번. 이 문제는 확실히 그렇죠. 이 문제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오면 여기에 나올 확률이 더 커요. 7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근데 7번 문제는 오늘 문제 푸는 분들 중에서 7번 문제는 정답률이 가장 낮아요. 실제 시험에서 7번 형태처럼 올해 아마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드디어 푸는 분 알았네요. 등기 동그라미 X 이것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면 등기만 하는 거 골라볼 적에요.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한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니까 등기 안 되는 거 골라라 이 말이거든요. 등기 안 되고 옛날부터 취득세 2%만 물리는 거 그거 골라라 이 문제예요. 그럼 재산 분할했으니까 등기하겠죠. 자기 앞으로 가져온 사람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그다음 종류 변경은 지목 변경.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에서 등기하는 항목이지 취득세에서는 등기 항목이 아니에요.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 대상이에요. 등록 면허세에서 세금을 물리는 거지 변경 등기를 취득세에서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 세관에서 취득세 받을 때 등기 안 해요. 왜? 세관에서는 등기해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다음 무덤 죽어버렸네. 누가 죽은 사람 앞으로 그 사람 앞으로 등기하겠는가요? 등기 안 해요. 그러면 등기 안 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맞았다 그랬네. 오, 축하드리네요. 이제 요게 이 문제를 풀 때 중과 기준세율로 가라 그 말은 옛날 취득세 2%란 이야기야. 그럼 2% 물려라 그러면 등기를 빼라.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게 특례세율이니까. 등기를 한다 그러면 2% 빼고 등기를 안 한다 그러면 2% 물리고.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가 안 하는가 요 논리를 가지고 풀면 7번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올해는 이 7번처럼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런 문제 스타일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자, 8번. 8번 문제는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취득세 납세 절차 문제인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두 번째로 상속 개시, 상속 나왔네요. 상속. 그런데 이 보니까 상속 나왔는데 납세자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될 게 달의 말일. 달의 말일부터 우리나라에 있으면 6개월. 외국에 한 분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9개월. 반드시요. 달의 말일 여기를 얼른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지문이 올해 신설된 지문이에요.
자, 올해 신설된 지문이니까 이런 지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신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취득세를 신고해야 될 그 사람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할 것인가? 그러면 대위 신고하고 나서 얼마 만에 다시 정부가 그 채권자 원래 취득세 신고해야 될 그 사람에게 벌써 답이 나네. 즉각 보고한다가 아니라 즉시 통보해 줘야 돼요. 왜 즉시 통보를 하냐면 이미 취득세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취득세를 신고해버리면 안 되니까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맞았네. 즉각인데 즉각한 것보다 즉시예요. 원래 법에는 즉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앞에서 비과세를 받았다가 나중에 과세로 돌아가면 비과세에서 과세로 돌아가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딱 뜨는 순간 이미 앞에서 낸 세금을 빼주죠. 이미 앞에서 낸 걸 빼주는데 단 주의할 게 이미 빼주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 포함 그랬던가요? 가산세 제외 그러던가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가산세 제외 찾으면 돼요. 그래요. 여기를 가산세 제외를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로 잘 푸시네요. 이런 지문이 길게 나오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상으로 랜선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걸 본다는 게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 그 다음에 5번은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도, 이 말은 60일 이내라도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자 했을 때는 딱 보는 게요.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오늘 등기소에다가 내가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때까지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소에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문이 길어도 핵심 단어만 보면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지문이 길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비과세에서 과세를 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딱 나오는 순간 내 눈은 바로 가산세 제외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내셨어야 돼요. 자, 문제 9번으로 이제 가보죠. 문제 9번은 등록면허세 세율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맞추셨네요. 근데 60% 조금 넘게 맞추셨으니까 아직 등록면허세 세율 암기 안 하신 분들 꼭 한번 세율을 해 놓으셔야 돼요. 9번 이거 어려웠어요. 그러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그런데 하셔야 돼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0.8%, 증여는 1.5%, 상속은 0.8%. 저당권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하세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의 0.2%,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여기가 채권 금액이에요. 여기서 걸려 들어갔을 거예요. 채권 금액의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요역지 가액의 0.2.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건 총 몇 개냐 그랬어요. 옳은 거. 1개, 2개, 3개, 4개. 4개네요. 이렇게. 5번 했는데 요역지 가에 4개 맞았어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찍었는데 맞았다는 것은 행운이에요. 개수 문제는 찍어도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세율 문제 같은 거 이런 건 풀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 세율 문제를 한번 여러 개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면허세 세율을 암기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에 암기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암기를 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자, 10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연결이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국가, 연부, 무상이면 매수계약자,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 요거 올해 법 3번 개정된 게 있죠. 이거 개정된 거 보니까 개정된 거 바로 답이 딱딱 나오네요. 그렇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어도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위탁자, 위탁자 다 맞췄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요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거의 90%에 육박을 했어요. 아직 제일 쉬웠어요. 근데 이게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 이제 동답 4번은 4번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주택의 건물과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에 대한 총 세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총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된 그 세금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건물부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게 딱 뜨는 순간 순서. 상속이 나오면 제일 먼저 등기 됐는가를 찾아요. 자, 1번 등기를 됐는가를 찾고, 그다음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를 찾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이제 그때는 주된 상속자를 찾아요. 주된 상속자를 찾을 때는 제1번이 지분율이 높은 자. 만약에 지분율이 높은 자가 없으면은 그 중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렇게 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정은미님, 저희 딸이 이송원 쌤이야 이러네요. 열심히 같이 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자녀들이 더 선생님을 더 잘하네요. 예? 근데 원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봐가지고 몰라볼 줄 알았더니 더 알아보시네요. 예? 급한 연장자가 안 보여서 연장자가 안 보일 수가 없죠, 이게. 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다 풀었을 거예요. 자, 10번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11번부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10분 뒤에 다시 영상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네요. 네, 10번까지 해설 마치고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죠. 우리 PD님이 좀 연결이 잠깐 안 돼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네요. 지금 이제 잠깐 10분 쉬는 시간에 이제 성적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다 맞으신 분이 총 6분이 계세요. 6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똑같이 2번 보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동명이인지 제가 이제 이메일 번호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름이 똑같은 분이 100점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2번 접수를 했든지 아니면 2번 접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한 번 접수를 하면은 이미 접수가 됐어요 하고 뜰 건데 더 이상 안 뜰 건데 2분이 이름이 똑같은 분이 다 맞으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많은 분이 제출했는데 18개? 18개 이상 맞으신 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90점 정도 되신 분들, 이게 2문제 틀리신 분이 엄청 많이 있네요. 명단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잘 풀으셨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 유튜브 글 쓰신 거 보니까 메가랜드에서 세법, 저하고 이제 임기훈 쌤하고 저희는 2사람만 메가랜드에서 지금 세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목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뭐 2분도 계시고 3분, 4분 막 이렇게 계시는데 세법은 저하고 임기훈 선생님이 2사람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아끼는 후배가 이제 임기훈 선생님이기 때문에 임기훈 선생님을 제가 이쪽에서 다른 데서 일로 오면서 같이 이제 제가 가자. 그래서 같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교재라든지
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는 것, 강의하는 것 필요하면 저희들 전부 공유를 해가면서 서로 간에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 사람이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래서 메가랜드 하면은 세법은 저 이송원한테 듣든지 임교원 선생한테 듣든지 누구한테 수업을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임교원 쌤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아마 확실할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강의를 할 때 정확하게 강의를 해라. 정확하게 강의를 하고 그 수험생들에게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또 문제 풀 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줘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된다. 확실하게 딱 이거는 이거고 이건 O 아니면 X다. 둘 중에 하나로만 설명을 하면 아마 충분히 수험생 되신 분들이 그 문제 푸는데 요령을 터득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선생님 이제 저희 둘이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세법은 메가랜드에서는 무조건 세법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중에 어떤 강의를 들어도 똑같다. 누구 하나 앞서고 뒤서고 이게 아니라 둘이는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세법이 잘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세법은 메가랜드에 오셔가지고 메가랜드 세법을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공지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안 눌리신 분 너무 많아요. 아니 이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좋아요만 딱 누르면 되는데 그 좋아요가 아직 안 눌러. 다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딱 누르세요. 자, 제가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도 알았어요. 선생님 좋아요 하고 탁 저 눌렀어요. 클릭 좋아요. 봐요. 이렇게 처음부터 좋아요 눌러놓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 PD님 지금 좋아요 안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가 안 돌아와서 선생님 싫어한 게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라이브 끝내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고. 아마 좋아요 분명히 눌러줄 거다. 그냥 기다려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응원에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번은 토지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다. 여기서 혹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땅,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액 신경 쓰면 안 돼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아니 선생님이 20만 원 이하짜리가 뭐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주택이요. 주택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는 거지. 토지분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이에요. 그럼 기억은 X. 됐죠? 자, 두 번째. 니은번 지문은 올해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니은번 지문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신탁 재산, 재산세를 그러면 이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위탁자가 안 내 가지고 위탁자 지금요 색깔이 있는 거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정부가 징수해 가야 될 금액보다 더 적어버리면 정부가 가져갈 금액이 더 있는데 지금 체납자의 그러면 체납자의 재산 여기서 체납자라는 것은 위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가진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그 신탁 재산을 들고 있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너 그거 네게 아니잖아. 위탁자 물건을 네가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그래서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 끝에 있다는 것. 그래서 수탁자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위탁자의 재산으로 위탁자를 대신하여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니은번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그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이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요 지문도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고지가 있는 후에, 그럼 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고지서 받고 신탁 재산의 이익의 권리를 포기를 하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물적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했더라도 그 위탁자는 그대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스 문제죠. 그럼 박스 문제 다시 올라가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기억은 틀렸어요. 그럼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에 이게 지금 11번이네요. 1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지금 11번의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신탁 재산의 물적 납세 의무하고 관련된 것은 이번 32의 기출문제에서 재산세에서 출제 확률은 아마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요약집에 가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요약집에 가보시면 있고, 요 내용하고 관련된 게 혹시 더 이제 그 자료가 예를 들어 메가랜드에서 지금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계열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제 밴드에 이제 이 라이브 끝나면 밴드로 가보시면 2시간 강의 해가지고 강의 교환이라게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일 특강 2시간 땅 강의 교환이라 올라간 걸, 그거를 제가 한글 파일하고 PDF로 올려놨으니까,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니은번, 디귿번 두 군데다가 이걸 다 넣어놓고 이걸 해설을 지금 해드린 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번 간평사 문제로 알고 있어요. 간평사 문제에도 이게 나왔나요? 간평사에서도 나왔으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연도 공무원 학생들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6월 달에 출제됐어요. 간평에서도 출제됐네요. 그쪽에서도 이제 간평이 아니라 다른 시험인 것 같은데요. 간평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게, 세법하고 관련된 게 간평은 안 나오니까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 사람을 믿고 신탁 재산을 넘겼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겼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요 위탁자에게 요 사람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라 하는데 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네.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가 위탁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를 해가지고 위탁자의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세요. 신탁 재산은 지금 여기에 위탁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수탁자 집에 요 물건이, 위탁자의 물건이 수탁자 집에 보관,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은 위탁자 집만 가서 다 뒤져봐도 이제 뺏어갈 게 없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 뒤지다 보니까 요 사람이 옆집에다 맡겨놨다는 증거가 나왔네. 위탁자가 이 재산을 옆집에 맡겨놨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옆집에, 야, 너 수탁자 너 옆집 물건 들고 있지? 그거 이 사람 물건이니까, 앞에 위탁자 물건이니까 너 그거 내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신탁 재산의 이익을, 이 신탁 재산을 고지서를 받고 이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여기에 넘어갔더라도 이미 고지서가 발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넘어갔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또 넘겼더라도, 누군가에게 줘버렸더라도 이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네가 그대로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더 보시면 며칠 걸리겠네요. 그래서요. 며칠 걸리겠네요. 며칠 안 걸려요. 생각을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물건을 옆집에다 맡겼는데 내 주머니를 다 털어.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런데 주머니 보니까 종이 쪽지가 나오네. 종이 쪽지가 뭔 쪽지가 나왔냐면 내 물건 어떤 물건 옆집에다 맡겨놨어? 이렇게 종이 쪽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종이 쪽지 가가지고 옆집에 가서 너 옆집 물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내놔.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미 나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요. 그거 내가 고지서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너한테 넘긴 거니까 그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가 우선권. 고지서가 먼저 발급돼 있으니까 정부가 우선권을 행사해서 그 물건을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요. 정부가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았어요. 딩동댕 그게 만든 거예요. 예, 정부가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2번. 자, 12번 가보죠. 12번은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재산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해당 연도에만 맞았네요. 고급 오락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치니까 고율 분리과세네. 고율 분리과세는 100분의 44% 틀렸네. 주택의 과세 표준은 그러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랬어요. 틀렸네. 그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면 60 전부 다 아시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그럼 이제 박스 문제니까 반드시 위에 다시 보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그러면 옳은 거 기억. 그래서 12번, 1번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 됐죠? 자, 13번. 종합부동산세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2021년 2월 20일 날 을로부터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공시가격 20억짜리네. 그럼 6억이 넘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말 현재 가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2021년도 주택 소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종부세 납세지 그러니까 종부세는 국세네요. 국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 이렇게 순서 이렇게 가면 되죠. 주소지 1번. 왜냐하면 국세니까. 만약에 지방세라면 물건 소재지. 자, 두 번째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금을 내가 신고하여도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될 그 세금을 결정해야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요. 원칙은 결정할 때 확정이 되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때도 확정이 됩니다. 둘 중에 결정할 때로 가든지 신고할 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내가 신고해도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신고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거고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13번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3번 가보죠. 3번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고지서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되네요. 그럼 납부 기한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니까 기한이 여기죠. 12월 15일이 기한이니까 12월 16일 여기서부터 소멸시효가 되는데 그러면 12월 16일부터 5억 미만이었을 때와 5억 이상이었을 때로 나누면 되죠. 5억 미만일 때와 5억 이상일 때로 나눠요. 그러면 5억 미만이다 그러면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동안 이게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또는 이렇게 되죠. 5년 또는
10년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액을 법정신고에 신고하지 않았네요.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과소신고 가산세만, 그렇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만 납부를 하는 거고 무신고 가산세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납은 절대 안 되죠.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틀린 걸로 읽고 옳은 걸 찍었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앞에서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앞에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내 눈에 물납 X 딱 나와. 이거 틀렸네. 그럼 5번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14번 가보죠. 자, 14번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감기가 아니라 이 공간이 좀 좁은 공간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14번 가보죠. 취득세, 소득세 특징 및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외국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져요.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는 거. 자, 두 번째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반드시 구분하여. 왜냐하면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말은 거,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분류해서. 그리고 양도는 양도끼리 따로 분류해가지고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요런 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런 문제가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특수관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병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관계가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말해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부인해버리네요. 증여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이렇게 해요. 직접 양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부인해버리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하니까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가 돼요. 대신에 을이라는 사람, 증여를 받았던 사람은 증여자와 나쁜 짓을 같이 했죠. 부정한 행위를 같이 했으니까 둘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갑이 납세 의무, 그렇죠. 갑이 납세 의무가 주고 갑이 납세 의무가 되고 나는 내가 네 것을 내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갑하고 을은 서로 부정한 행위를 같이 저질렀기 때문에 둘이 싸잡아서 너희들 둘이 책임져. 그래서 둘이 같이 책임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증여를 부인했는데 을이 증여세를 냈더라. 그럼 증여세를 냈으면 냈던 증여세는 다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작년 30일의 기출문제예요. 증여세는 환급해 드립니다. 요거는 작년 기출문제 지문이었네요. 이해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요 내용을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렇게 푸네 하고 그냥 딱 풀어내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 4번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공동 소유네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그러면 무조건 딱 보면 이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각자요. 각자 책임을 지니까 각자 책임을 지니까 이는
각자 책임을 지니까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 책임을 지니까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연대 책임은 없어요.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틀렸죠. 연대 납세의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도요 오늘 가서 원포인트 바로 결제하려고요. 원포인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원포인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5월 달부터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지문이 문제 푸는 빨리 푸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원포인트 책 한 2번에서 3번만 딱 정확히 보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다른 강의 아무 강의를 안 들었더라도 원포인트 강의만 지금부터 2번 정도 동영상을 들으시고 한 번만 스스로 책을 읽어버리시면 시험장에 가면 한 14개는 맞아요. 작년에 그런 분 있었거든요. 시험 10일 전에 세법 공부 안 하다가 10일 전에 원포인트 한 권만 3번을 보고 내가 가라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작년 시험에서 제가 세법 14개를 맞았어요. 아니 그러면 저는 못 먹고 살아가요? 아니 강의를 한 번도 안 듣고 마지막에 와서 원포인트만 하나 탈랑 끊어가지고 그거 수강해가지고 14개 맞아버리면 그러면 전 장사 못하게 해요. 저는 굶어 죽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저는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그래 특이사항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강의를 들어야지 왜 그거 하나만 두고 그러세요. 선생님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아니 급하니까 그렇게 하라겠죠. 이제 시험은 봐야 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특이사항. 그렇죠. 그게 특이사항이란 얘기예요. 남은 본인만 특이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남편 카드로 팍 긁은다. 에이, 그럼 남편가 띠링 하고 가버리잖아요. 문자가. 그래서 그 문자가 안 가는 카드로 긁으셔야 돼요. 문자가 가면 안 돼요. 응?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5번은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을 먼저 주머니에 넣은 사람, 챙겨간 사람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간 사람이 누구냐면 수익자, 이익을 수령해가는 사람. 수익자는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챙겨가는 사람이죠.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상속인이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익자가 지정이 안 돼 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누가 내요? 그럼 원래 주인이 내는 거예요. 신탁재산의 원래 주인이 위탁자잖아요. 그래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위탁자 이렇게 내시면 되죠. 자, 됐어요. 핵심 단어 딱딱 나와 있네요. 그거 원포인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요.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2번에서 3번 정도만 반복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근데 2번은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2번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한 번은 스스로 문제를 푸실 때, 스스로 문제를 풀 때 내가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앞에 번호에다 X 그어버리세요.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X 그은 게 너무 많다. 그러면 X 안 된 것만 시험장에 가서 한 번만 쑥 읽어버리시면 시험장에 가면 다 맞춰요. 작년 원포인트 책에서 시험 출제는 92.75%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에다가 지문을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문이 5줄이 나가지고 그거 빼고 5줄 빼고 나머지 계산 문제 빼고 계산 한 문제 빼니까 나머지 지문 거기가 100% 다 있었어요. 없는 지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안에는 시험 출제되는 지문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지방세, 목적세는 원포인트 안에 수록을 안 해요. 수록을 안 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지문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세법 점수가 아직 안 나오신다. 그럼 원포인트 한 2번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은 스스로 읽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세법은 충분해요. 근데 원포인트는 강의가 총 7시간인가 돼요. 7시간인가? 8시간? 7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 7강인가 8강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시냐면 먼저 들으실 때 하루에 3강에서 4강까지만 들으세요. 왜냐면 3시간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3일 정도 뒤에 3시간 듣고 그렇게 해서 3시간 3시간씩 나눠서 일주일에 들으세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3시간 3시간 듣고 2주에 걸쳐서 2번을 들으세요. 그러면 세법의 개념이 막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세율 암기 같은 것은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세율 암기는 스스로 좀 해놓으셔야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15번. 1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라는 거 먼저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양도라는 것은
두 개 개념을 동시에 충족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실상 이전을 합니다. 사실상 이전하고 그 대가를 유상으로 그대 유상으로 받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 충족을 해야만 이걸 양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외.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면 인수한 만큼은 양도로 봐요. 상대방이 나에게 물건을 증여하면서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를 나에게 떠넘겨가지고 내가 그걸 인수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채무만큼은 돈 받고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도. 그다음 두 번째로 재산 분할은 내가 내 것만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그다음 지분 변경 없이 이 말이고 단순이라는 뜻이에요. 단순 분할이에요. 단순히 분할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쪼갰어요. 이 말은 실제로 내가 내 것만 다시 분할했으니까 양도 아니에요. 너 물건을 팔았다가 매매원이 무효소, 소송에 의하여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면 팔지 않았어요. 이 말이에요. 양도 아니에요. 네. 신탁해지, 해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가 이번에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요. 그럼 법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내 앞으로 돌렸는데요. 왜요? 내 거니까 내 앞으로 한다고 내가 소송을 걸었더니 그래 네 거니까 네 앞으로 돌려라.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한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양도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5번은 1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아펜 쓰는 거 뭐 했는데 기아펜을 200개나 썼어요. 오, 엄청나시네요. 자, 이제 16번 가보죠. 16번은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절대로 계약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아도 등기 접수일,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그다음 점유. 세법에서 점유는 여기서 점유가 나오면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 이 말이 나와도 세법 문제이기 때문에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가야 돼요. 등기일로 가면 안 돼요. 민법은 등기일이지만 세법은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4번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을 했다가 무효 판결에 의하여 다시 환원됐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팔았던 물건을 다시 되찾아왔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당초로 환원된 거예요. 처음으로 환원. 그래서 당초로 환원됐으니까 당초 취득일로 다시 환원되면 되겠죠. 당초 취득일. 그래서 법정 판결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확정 판결을 요거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완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보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지불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소유권이 움직이니까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완성된 날 이렇게 바로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17번. 백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촬영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쯤엔 아마 그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아마 월요일이 되든 빠르면 월요일 오후쯤 늦으면 아마 화요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백서는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과목도 지금 방법으로 낸선 시험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반응이 있네요. 이렇게 모든 과목을 랜선으로 해서 시험 임박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게 적응이 되시면 두 번, 세 번 랜선으로 이렇게 문제 풀고 답을 제출하고 하는 게 숙달이 되면 훨씬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바로 그 라이브로 현장에서 바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니까 엄청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초점 안경이신가 눈도 너무 좋으세요. 화면에 제가 아주 가까운 건 잘 안 보이는데 좀 먼 건 잘 보여요. 아직도 조금 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문제 전과목 원해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한테 저 욕먹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하려고 그래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과목이 제가 섭외가 되면 제가 그 밴드에다 올리든지 아마 유튜브 쪽에 섭외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언제 랜선으로 문제 풀 수 있는가. 젊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젊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안 젊어요. 저 메가랜드에서 제가 아마 가장 연장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선 꼭 해주세요 그랬는데 16번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16번 답은 4번이에요. 게스트 언제 나오네요? 근데 게스트요. 지금 옆에서는 우리 학교로 이종호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야간만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게스트로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수업 들어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17번 강의하다 보니까 20번까지 가면 다 끝나버리시잖아요. 다 끝나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17번 가보죠. 17번 문제가 아마 제가 오늘 문제 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아닌데요? 17번하고 18번 요게 어려웠네요. 그래서 정호쌤 불러주세요. 야간반 수업하고 있다니까요. 야간반 수업 중에 데리가 오면 안 되죠. 수업하고 있는 때는요, 나라님도 강의실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아무리 정호쌤 막 친해도 그래도 수업하고 있는데 잠깐 정호쌤 잠깐만 와봐.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좀 얼굴 좀 비추면 안 될까? 안 돼요. 그거는. 그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모시는 기회가 있으면 할 테니까 오늘은 좀 참아주시고 이제 나머지 문제 해석해 보죠. 17번은 여기서 읽을 때 잘 읽으세요.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는 거. 이 문제 내면서 엄청나게 제가 어렵겠다고 하고 냈어요. 어렵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1번. 1번은 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5년만 거주하면 5년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불문하고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들어가서 5년만 살아버리면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해결했죠, 하나?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수용을 당했네요.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를 쭉 나오면 수용을 당했을 때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용을 당했을 때는 보유도 할 수 없고 거주도 할 수 없으니까 보유, 거주기간 둘 다 불문이 돼요. 그러면 보유기간 나왔죠? 보유기간 불문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출구.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기억나신가요?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바로 해외 이주, 그러면 해외 이주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한번 글을 써보세요. 해외 이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요? 나 버리고 외국 가서 너 뭐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글로 쓰면 안 돼요. 숫자로 쓰셔야 숫자. 아니 숫자로 써야지 거기서 이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가 아니라 이라고 그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쓰셔야지. 예? 그래서 그렇죠. 나쁜 뭐냐 이런 식으로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연도를 암기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2년 안에만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했죠. 그럼 무조건 해외 이주 딱 나오는 순간 2년 하고 딱 잡으면 돼요.
그다음에 4번. 이제 4번을 여기를 맞추신 분은 어떻게 풀었는가 모르겠어요.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거 뭐냐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됐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면 이거는 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거주 기간 불문이에요. 보유 기간 불문이 아니라 거주 기간. 그 질문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다른 게 다 틀리니까 맞으니까 이걸 답으로 찍으면 바로 그거예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한 번도 안 봤던 지문이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런 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떨어지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들어가서 2년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 공고가 난 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은 거주 기간은 묻지 말고 2년 보유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하게 움직일 때는 이걸 잘 보세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분명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그 집에서 1년을 살고 이사 가야 돼요. 1년, 여기서는요, 1년 거주를 하면은 2년 보유 요건을 불문하고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던 거예요. 이제 해결했죠? 자, 18번 가보죠. 18번 문제는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네요. 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가는 거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이런 걸 위에서 적용하는 거 아래까지 동일한 적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양도가액이면 밑에 양도가 실지면 취득도 실지, 양도가 기준이면 취득도 기준, 이렇게 위아래는 똑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 감, 기 요 순서로, 자,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 3번, 이 순서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감기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이 말은 양도가액을 이렇게 하면 요 세 가지는 실지 양도가액이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취득가격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인데 기준시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실거래가만 찾는 거니까. 그래서 매, 감, 환기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다. 그러면 시가에 미달이니까 저가로 양도를 하는데, 이제 저가로 양도하는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저가로 양도할 때 그 차액이, 여기서 차액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 금액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 금액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을 하겠습니다.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로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이다. 5억이니까 3억 넘어버렸죠. 3억이 넘었으니까 그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을,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가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죠. 그러면 출력에서 풀면 더 잘 풀리겠는데, 이 출력 문제는 어디 있냐면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이송원 또는 송원세법 네이버 밴드를 치시면 거기에 제가 문제 다 링크 걸어놓고 출력할 수 있겠다.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늘 아마 장학생 선발고사라든지 임시 그 시험 문제를 거기서 한 2개 정도만 보시면 아마 분명히 저 밑으로 약간만 내리시면 거기에가 문제다, 이런 종이 문제가 다 있으니까 출력해서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들어오셔도 다 풀 수 있으니까 출력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요건 아마 처음 본 지문일 거예요. 요 지문을 아마 못 보신 지문인데 혹시라도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맞췄다. 그러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밴드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밴드에 보면은 밴드 자료 바로바로 이제 밴드 송원세법, 네이버 송원세법 밴드에 보시면 거기에 그 장학생 선발고사 해가지고 문제가 다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료실 찾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올려주신댔어요. 해설이요? 해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설 올려주신댔어요. 지금 해설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해설을 또 올려줘요? 공지글에 올라가는 걸 본 거라. 이 지문을 봐가지고 이걸 찾으셨네?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거예요.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했을 때 본인이 구분 기장한 가격과 내가 구분한 금액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그 토지 금액을, 토지하고 건물 가격을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나누는 방식과 내가 구분해 놓은 방식이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정하는 방식과 내가 구분한 방식의 이 차이가, 편차가 30%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그 구분해 놓은 것을 정부가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 그거 가짜 놓은 거 아니냐? 네 맘대로 토지 가격 얼마, 땅 가격 얼마, 네 맘대로 책정했으니까 우린 그거 못 믿겠다.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추계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가 아니라 30%라는 거. 요 지문이 올해 아마 시험 문제 나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구분하는 방식과 정부에서 안분한 방식의 차이가 30% 이상만 차이가 나면은 불분명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원포인트에서 지문 봤어요? 그랬네요. 그래요. PD님이 짱이라네요. 그래요. 나보다 PD님이 훨씬 짱일 거예요. PD님이 오늘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게 세팅 작업하고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여기서 해설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만질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PD님이 전부 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D님을 봐서라도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문제 19번. 메달TV 홍보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지금 메가랜드를 달리는 사람들 메달TV 있잖아요. 메달TV 여기 PD님이세요. 메달TV에 보면은 여러분들 학습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좀 지치고 그러시면 메달TV에 오시면은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요. 메달TV도 구독 눌러주시고 메달TV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 PD님 힘이 나실 거예요. 자, 19번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자산을 2021년도 8월
25일 날, 오늘이네. 8월 25일 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게 세율이 6월 1일부터 이게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기타 자산은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묻지 말고 6에서 45%예요. 기타 자산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 메달TV 그 PD님, 그 귀여우신 분, 그분, 맞아요. 그분 맞아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6에서 45% 보유, 여기를 보면 안 돼요. 1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래도 기타 자산은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5%예요. 자, 두 번째요. 분양권은 2년 이상을 보유해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권은 2년 이상을 보유해도 6에서 45%가 아니라 60% 세율로 가는 거예요. 19번 여기서 문제 이거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올해 분양권은 주택하고 세율이 달라요. 분양권은 1년이 안 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도 60%, 2년 넘어도 60%. 그래서 분양권은 무조건 2년만 넘으면 60%짜리 세율이 1년만 넘으면 무조건 60%예요. 그래서 2년 넘었더라도 6에서 45가 아니라 60% 세율이에요. 주택. 등기된 주택을 6개월을 보유했다. 그러면 등기된 주택이니까 6개월,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되면 70%. 주택은 1년이 안 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2년 넘어가야만 6에서 45% 세율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이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함정으로 된 거예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자, 상속 자산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세율에 대한 보유 기간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보유 기간이 요게 달라요. 요 두 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구분하시죠요? 그래서 상속 자산의 보유 기간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로 이렇게 가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네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 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걸 하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그럼 여기서요. 피상속인이 1년 7개월. 그러면 세율이니까 1년 7개월 플러스 상속을 받아가지고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그럼 13개월이네요. 그러면 2년 1개월이네요. 2년 1개월이니까 이제 등기된 국내 건물이네. 건물이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5%짜리 세율로 가겠습니다. 6에서 45%까지 세율입니다. 맞았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5번에 세율을 적용할 때 2월 과세는 무조건 2월 과세 규정에서 보유기간은 증여했던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2월 과세든 우회 양도 부인 규정이든 보유기간을 잡아라 그러면 2월 과세에서 보유기간을 잡아라 그러면 증여했던 사람이죠.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1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19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했네요. 2번 이상 했지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예정 신고를 안 했다. 여기서는 예정 신고를 2번을 했지만 2개를 합산하지 않았으니까 소득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하여 과세를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합산해서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쳤다. 예정 신고 때 이미 1년치를 합쳤더라면 확정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미 앞에서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예정 신고 때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으며 그 부분에 관련 확정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정 신고 때 가산세를 맞았으며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확정 신고 때는 그 예정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다시 이중으로 중복 벌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번 벌을 받았으니까 확정 신고할 때는 또다시 이중 체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은 과세 표준을 1년치예요. 1년 동안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확정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세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물납은 할 수 없다. 다 맞췄어야 돼. 이런 것들은. 물납이라는 것은 물납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재산세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20분 만에 제출했으니 잘했다고 쓰담쓰담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가요? 예? 쓰담쓰담 할 때? 아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지문에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랬어요. 여기 단서요? 단서에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돼요. 단서 안 붙여도 시험장에서 이게 의문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를 뭘 다 하냐고 이제 그런 게 의문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서를 뭐 비과세 대상인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비과세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니까 이건 거론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17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랬는데 17번이 어떤 문제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17번의 4번 지문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내가 집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집을 취득하게 되시면 2년 보유도 해야 되고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직접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바로 직전에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만 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는, 여기서는 거주 기간을 불문한다는 규정이지 문제에서는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여기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너무 유익했어요 하신 분들 많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해드릴 멘트가 이거예요. 자, 이제 등기법도 이런 시험 추진해 주셨으면 그러네요. 그 원포인트만 들으셔도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포인트 책 한 권이면 세법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는 앞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내가 혼자 이제 책을 봐도 되냐 그런데 그렇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만약에 혼자 진짜 독학을 하고 싶으셔도 그래도 한 번은 꼭 수업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원포인트 중에서도 지문의 포인트를 빨리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이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정확히 잡아드리니까 그 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독학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한 번은 거의 정배속으로 들으시고 두 번째는 1.3배속 정도로 두 번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읽고 이 방식을 택하시면 아마 14개 맞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잠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쁘게 빛나는 날이 더 많을 테니까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지문을 보면서 지금 많이 흔들리시고 불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 푸는데 많이 불안해 하시고 막 힘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불어오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간이 한 65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흔들려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65일만 지나면 빛나게 여러분에게 아주 빛나는 날이 다 올 거예요. 올 거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합격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중개사 일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잠시예요.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불어오는 이런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앞만 보고 나가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자, 약속하고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한번 섭외할 수 있는 선생님들 최대한 한번 섭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 메가랜드 또는 메달TV 메달TV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메가랜드를 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메달TV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달TV하고도 분명히 이 강의는 약속을 하면 메달TV에서도 아마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섭외하고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한번 랜선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 만약에 세법하고 공시를 같은 날 한번 세법 10문제, 공시법 10문제만 해가지고 한번 랜선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목도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협조만 되면 아마 다른 과목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내년은 아마 밝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하고 또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이라도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주에라도. 그래서 시험 임박했을 때 문제를 그때는 20문제를 푸는데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오늘처럼 지문을 길게 내지 않고 지문을 짧게 내가지고 시험에 아주 나올 수 있는 지문 위주로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포인트 강의를 이제 많이 찾으실 건데 그걸 강의 들으실 때 제발 2번 정도는 수업을 들으시고 한 번 복습하시고 근데 나는 원포인트 정리를 3번 이상 했어요. 그러면 아마 쪽집게 100선의 최종 문제 100문제 안에 지문들이 시험 출제할 수 있는 지문들을 전부 수록해 놨으니까요. 100개 정도 문제를 원포인트 정리 끝난 다음에 100선 문제를 보세요. 100선은 나중에 100선은 강의를 내가 안 듣고 문제 지문만 볼란다. 그러면 원포인트 3번 이상 복습하신 분이라면 100선은 스스로 문제 지문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100선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학원 실강은 이미 마감돼서 못 들어와요. 실강은 안 되고 나는 동영상으로 신청하겠다. 그러면 노량진 메가랜드에 신청하시면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동영상으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오픈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100선 문제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으로 연락하시면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강료 일정 금액 내신다면 동영상 오픈이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의를 하고 아마 업로드는 다음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오전이나 화요일 날 오후 정도에 그때까지는 100선 업로드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고 100선 문제는 이미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교재 주문창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보시면 아마 100선 문제집은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선 문제는 그 파일로 안 준가요? 그런데 이미 학원 그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이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저작권 때문에 임의로 제가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교재로 구입을 하셔서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랜선으로 문제를 풀 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실까? 그리고 이 답을 제출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저는 아마 100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죠. 164명이 답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을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일을 다 저에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사실은 메일 그 칸을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선물로 드리고 그럴 건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메일을 전부 다 제 메일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소통을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성적 처리는 제가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성적은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아마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메일로 제공하고 먼저 밴드에 띄워드릴 거예요. 밴드에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밴드는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바로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밴드에서 성적 이게 그 내 성적 공개가 다 돼요. 실명으로 다 공개될 거예요. 분명히 다. 저는 언제나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명 공개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실명도 나오고 성적 요 데이터 요거 다 볼 수 있어요. 엑셀 파일로 다 볼 수 있게 해드리니까 다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어떤 문제다 나 말고 다른 분이 어떤 답을 어디다 선택했는가 이게 이런 통계치도 다 보여요. 엑셀 파일에 다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혹시 이제 문제 좀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확인하시고 그다음 시험지 양식으로 출력하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 송원세법 들어오시면 거기에 문제 다 올려놨으니까요. 제가 대표 공지로 공지사항에다 다시 한번 링크를 걸 테니까 공지사항에서 거기에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고 싶다. 그럼 아마 일주일 정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시면 아마 편집이 다 끝나면 바로 그 문제 바로 밑에 다시 이제 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 다시 이게 재생이 되니까 그때 아마 들으셔도 되고 혹시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 이제 영상을 신청을 못 해가지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기 들어와서 볼 수 있다고 송은세법 튜브 꼭 해주시고 오실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3박자 언제나 꼭 같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임기훈 선생님 보고 싶다는데 임기훈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지금. 임기훈 선생 세법을 제가 반절은 제가 해설하고 반절은 임기훈 선생님만 부탁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임기훈 선생님이 다른 일정이 있더라고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임기훈 선생님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절은 제가 해설하고 반절은 임기훈 선생님 해설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해가지고 서로 교차해가면서 이렇게 해설한다는 게 아마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까지는 제가 해설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임기훈 선생님이 해설하고 그러면 해설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생길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매달TV 또 송원세법 튜브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제일 먼저 구독, 좋아요는 필수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약속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 안녕.